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의 그러니까 양자 광학의 기본 개념 그 중에서도 이제 빛의 이제 특성과 관련해서 이제 빛의 특성이 밝기 얼마나 밝으냐, 그다음에 색깔, 진동수, 그리고 이제 빛의 평광.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평광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빛을 주로 이제 특징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빛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결맞음성. 그래서 전에 대한 과 전기장, 전자기파가 각각의 전기장들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전자기파가 같이 한 장소, 한 시공간에 한 시점에 한 공간에 모이게 되면 두 전기장이 합쳐지겠죠. 이제 중첩 원리에 따라서 두 전기장의 합전기장으로 인해서 그 합전기장이 생기는 게 이제 그걸 간섭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전기장의 이제 간섭으로 일어나는 것을 1차 결맞음성. 그거 말고 전기장의 제곱, 절대값 제곱인 이제 인텐시티에 비례하는 양일 텐데 전기장의 절대값 제곱은 그 이제 인텐시티의 덧셈과 뺄셈 혹은 곱셈으로 이루어지는 그거를 이제 2차 결맞음성. 전기장의 3승의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지는 걸 3차 결맞음성 등등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결맞음성 중에 특히 이제 기본적인 1차 결맞음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영의 더블 슬릿, 마하젠더 인터페로미터, 마일켈슨 인터페로미터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결맞음성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2차 결맞음성과 관련된 이제 그 특징, 특히 이제 응집이라고 부르는데 이 응집은 2차 결맞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광자들이 이제 서로 뭉쳐 다니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태양빛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응집의 성향을 띠고 태양빛이 아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응집의 성향성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응집조차 있는데 그건 이제 광자가 홀로 같이 뭉쳐 다니지 않고 홀로 따로따로 다니는 그런 경우를 이제 반응집이라고 불러요. 반응집은 그 고전 전자기학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고 오직 양자 이론, 양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반응집 상태예요. 그래서 반응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다룰 거고, 다른 하나는 이건 이제 양자 이론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양자 광학적인 상황에서 이제 압축이라는 걸 생각할 건데 그거는 그 이제 uncertainty, 하이젠버그 양자적인 uncertainty relation 때문에 전기장의 리얼 성분과 이미지너리 성분 혹은 전기장과 자기장들 간에는 불확정성 관계에 있게 돼요. 양자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불확정도가 가장 최소가 되는 불확정도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전기장의 불확정도 곱하기 자기장의 불확정도는 2분의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혹은 이제 같은 것이 이제 최소 불확정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개의 uncertainty, 전기장만 얘기할게요. 전기장의 리얼 성분과 이미지너리 성분의 크기가 서로 이제 불확정도가 서로 같게 되는 그런 상황보다 그런 경우가 이제 레이저, coherent light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불확정성이 가장 최소가 되는 상태, 가장 최소가 되고 그리고 걔네들의 리얼 성분의 전기장과 이미지너리 성분의 전기장의 두 불확정도가 같은 정도예요. 근데 그게 이제 레이저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특정, 예를 들어 리얼 전기장의 불확정도를 확 줄이는 그런 것을 압축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은 그 양자 이론 체계 내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특정 성분의 전기장을 이제 특정 성분의 전기장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압축광 스키라이트 같은 거를 이제 고도 이제 초정밀 광학 실험, 중력파 측정과 같은 그런 것에 응용하기도 해요. 자, 우리는 이제 양자광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자에 대한 것을 이제 그 개념을 도입해야겠는데, 광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빛의 이중성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 우리가 이제 광자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빛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에 대한 것은 오래된 이제 논란이고, 뉴턴 시대부터 이제 영이 이중 간섭, 이중 슬릿, 쌍슬릿 간섭 실험을 하면서 파동이라고 이제 결론 지어지는 듯 하다가, 광전 효과와 같은 이제 입자성을 드러내는 실험이 있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이제 빛은 입자적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광자, 그때 당시는 광량자라고 불렀죠. 광양자라고 불렀는데 그와 같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생각되는 빛은 입자적 성질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거를 이제 처음 제안했었죠. 입자성과 관련해서 흑체 복사 관련되고, 이제 광전 효과, 그다음에 컴프튼 산란 실험, 스캐터링 같은 그런 경우, 입자로서 이제 그 광자를 이제 빛의 알갱이들을 이제 광자라고 양자광학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광자라는 것은 입자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입자처럼 봤을 때 이 광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일단은 질량, 정지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지 질량이 없다. 그리고 에너지는 이 이제 그 플랑크의 이제 가설을 사용한 건데, 진동수가 정해져 있으면 진동수가 정해진 시스템, 물리계의 에너지 단위는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한 만큼의 그 에너지를 단위로 해서 에너지들에 대한 거를 이제 정량화할 수 있다는 거고, 진동수 뉴를 광속과 파장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광속 나누기 진동수니까 저 보이는 식처럼 에너지 단위를 이제 쓸 수 있어요. 운동량에 대한 것도 똑같이 단위가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를 광속으로 나눈 거예요. 에너지 단위를 광속으로 나눈 것이 운동량의 단위로 이제 h 나누기 란다로 이렇게 주어진다. 거죠. 자, 그게 이제 입자로서 에너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혹은 에너지의 단위를 얘기를 해야 되고, 광자가 하나, 그리고 이제 운동량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입자니까 얘기를 해야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헬륨 네온 레이저가 파장이 이제 632.8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가 있다고 했을 때, 단일 광자의 에너지는 환산을 해보면 이제 h nu 혹은 hc over 란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저게 단일 광자가 갖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계산해 보면, 그러면 약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줄 혹은 약 2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돼요. 그리고 1mW의 에너지라고 하니까 시간당 이제 그러니까 파워를 이 레이저의 파워를 1mW라고 이제 했을 때, 그럴 때 1초에 약 3 곱하기 10의 15승의 포톤을 쏘는 그러한 이제 거에 대응이 돼요. 자, 이제 그 광자를 입자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중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간섭 현상에 대한 것을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빗살 가르개 같은 경우에 고전적인 이제 파동이라고 한다면, 빗살 가르개를 통해서 입사된 빛은 투과와 반사 이렇게 두 개의 파로 나눠져야지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광자라면 한 광자가 둘로 이제 쪼개질 수 없는 그런 거 쪼개질 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쪼개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광자의 에너지가
진동수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니까 이제 광자가 두 개가 쪼개진다. 그러면 에너지가 둘로 쪼개졌어야 되고 에너지가 둘로 쪼개졌다면 진동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야 돼요. 진동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빛의 색깔이 바뀐다는 거니까 빛살 가르개를 놓기 전과 놓은 다음에 빛의 색깔이 변했어야지 돼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걸 통해서라도 광자가 둘로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이거 말고 그 이제 안티번칭 실험 우리가 그 강의 요번 학기 시작할 때 할 무렵에 했었던 이제 안티번칭 실험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뭐 이제 비견한 논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신 쪼개지지 않으니까 고전적인 경우에는 파동 입사광이 이제 투과 반사 둘로 나눠졌어야 되는데 광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광자라면 투과와 이제 반산이 아니고 반사예요. 반산이라고 썼냐? 반사. 두 경로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이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그 확률, 그러니까 투과를 할 확률은 투과율이 결정을 해요. 광자가 투과할 확률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 고전 파동이라 하면 이제 뭐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있는 빛은 광자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할 거거든요. 광자의 집단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쏠 때 이제 빛의 밝기가 굉장히 큰 레이저와 같은 그런 빛을 쏠 때 투과와 반사가 절반 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입사할 때 광자가 무지 많은 수의 광자가 있는데 걔네들 중에 절반은 투과를 하고 절반은 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 중에 절반은 투과를 하고 개수 중에 절반은 반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빛살 가르개에 대한 것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경로를 이제 파동이 둘로 갈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광자는 쪼개지지 않는 광자이기 때문에 경로를 둘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이제 하기로 했죠. 자,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영의 더블 슬릿 실험과 유사한 그런 실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간섭을 일으키는데, 이 간섭을 일으키는 것도 파동이 둘로 갈라질 수 있는 성질로 인해서, 고전적인 경우에 이제 파동이 둘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성질 때문에 둘로 갈라졌다가, 다시 말해서 A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동이 이제 B를 통과하는 파동과 C로 통과하는 파동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졌다가 여기 D에서 두 파동이 다시 모이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인 D에서 모여가지고 간섭을 일으키는 건데, 근데 쪼개지지 않는 광자는 어떻게 간섭 현상이 생기느냐를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광자는 B란 슬릿을 통과한 경로와 C를 통과한 경로, 광자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B를 갈 수도 있고 C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B와 C 둘 중에 어디를 갔는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둘 다 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간섭하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스크린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 없고, 그리고 간섭 무늬의 원인은 이제 광자 각각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 광자 한 번에 하나씩 한다라는 의미에서 광자 하나가 스스로 이제 간섭을 어떻게든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그 간섭은 가능성의 간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광자가 어느 경로를 택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간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의 간섭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다시 쓴 거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광자가 다중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경로를 택할지
있을지 모르고 둘 다 어느 경로든 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간섭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디락은 이제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의 쌍슬리 실험과 같은 이제 그러한 실험에서 간섭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각 광자가 자기 자신하고만 간섭하는 거다라고. 네. 네, 확률 진폭이라는 게 확률 진폭이 간섭한다. 확률 진폭의 덧셈뺄셈이 이제 간섭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에 대한 거예요. 그거를 가능성의 간섭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문제를 고전 전자기하학으로 푼다고 하면 어떻게 풀겠어요? 웨이브 펑션 파동함수라는 거를 이제 설정하고 그 파동함수가 구면파 여기서 점에서 나갈 거니까 구면파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구면 B하고 C 경로 중에 그러니까 다른데 부닥치면 다 막힐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뚫려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구면파로 생각하겠죠. 요 밑에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새로운 구면파를 생각할 거고 모든 거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는데 특정 위치에 요 경로를 따라온 파와 저 경로를 따라온 파의 간섭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기서는 뭐 다를 게 없는데 파동함수가 이번에는 무슨 파동함수가 되는 거냐면 확률 진폭파가 되는 거예요. 확률 진폭 파동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싱글 포톤 단일 광자인데 단일 광자를 쏠 때 걔가 구면파 형태로 쭉 퍼져 나가겠죠. 특정 방향을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단일 광자가 어디로 날아갈까? 일로 갈 확률, 절로 갈 확률, 어느 방향으로 갈 확률이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면파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걔가 쭉 가다가 여기 벽에 있는 데서 막히잖아요. 그죠? 막히면 끝이야. 뒤에 가서 디텍트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막힌 거로 이제 그 이벤트는 끝난 거고 우리가 확률을 따질 것은 이 디텍터 끝에 스크린에 도달한 애들만 따질 거잖아요. 중간에 막힌 애들은 고려하지 않을 거죠.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요 B나 C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를 통과해서 온 애들만 따질 거지 중간에 막힌 애들은 다 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 이벤트들은. 무슨 말하는지 알죠?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확률로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파동함수로 얘기하면 간단하고 자, 그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가 있고 동전이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동전을 던질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2, 3, 4, 5, 6이 나올 수 있죠. 두 번째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이벤트를 처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전에서 앞면이냐 뒷면이 나왔느냐 이걸 따지는 건 모든 이벤트를 다 고려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뭘 할 거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가 나오면 그럼 더 안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 주사위하고 동전하고 하는 게임을 더 이상 안 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라 했지? 홀수가 나올 때 안 하네. 홀수가 나올 때 안 하고 짝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놀이를 한다고. 그런 경우에 대해 확률을 이제 조사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사위가 홀수의 눈이 나온 경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배제시킬 거죠. 홀수가 나온 경우, 짝수가 나온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앞면, 뒷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몇 번 던지냐면 100번을 던져요. 100번을 던져서 앞면이 120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번 정도씩, 대충 20번 정도씩 나오는 건가? 근데 앞면 1번이 몇 번 나왔냐면 18번 나왔어요. 2번이 21번 나왔고, 3번이 22번 나왔고, 4번이 19번 나왔고, 5번이 17번 나왔고, 6번이 23번 나왔어요.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1번이 나왔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냐면 65번이 나오고 뒷면이 55번 나왔다고 합시다. 아니 120번 중에서 1번, 2번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내가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1번이 나오고 앞면이 나올 경우에 대한 걸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앞면, 그리고 1번일 때 뒷면. 이렇게. 내가 이걸 한 번 더 쓸게요. 내 줄줄이 쓰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동전은 앞면과 뒷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1번이 나온 다음에 앞, 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나온 다음에 앞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3번에서 앞뒤가 나오는 경우, 4번에서 앞뒤가, 5번에서 앞뒤가, 6번에서 앞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1번이 18번인데 그 중에 8번이 앞이 나오고 10번이 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 21번인데 내가 순서로 앞뒤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앞으로 10번이 나오고 뒤가 11번 나와요. 여기는 12번이 앞이 나오고 10번이 뒤가 나오고, 여기는 10번이 앞이 나오고 9번이 뒤가 나오고 8번과 9번, 11번과 12번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주사위가 1번이 나오고 앞면이 될 확률 이런 거 구할 수 있죠. 얼마죠? 1번이고 앞면이 나올 확률 120분의 8. 120분의 8이잖아요. 120번 중에 8번이 주사위가 앞면이고, 1번이고 앞면이잖아요. 1번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횟수, 빈도. 얘기를 잘못했네. 빈도. 확률이라기보단 빈도. 120분의 10. 그죠? 다른 애들도 쭉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사위가 홀수가 나온 경우는 다 버릴 거예요. 이렇게? 홀수가 나온 경우 버리고 짝수가 나온 경우만 생각하겠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120번 중에 앞면이 나올 1번이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120분의 8이긴 한데, 근데 이 경우를 다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짝수의 앞뒤면에 대한 것만 고려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확률을 구하려고 그걸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1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만 고려할 거니까. 따라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짝수 2이고 앞면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요 세 경우를 다 더하고, 그리고 그거 분의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다 버리고 나온 경우만 고려해서 요거의 총 시행 횟수 가지고 얘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요. 이제 됐어요. 자, 우리가 확률에 대한 걸 여기서 광자를 던지긴 하는데 그 광자가 던져진 애가 요 뒤에 스크린에 도달한 거가 간섭을 밝게 하느냐 어둡게 하느냐 그걸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통과된 애들만 고려하는 거죠. 통과된 애들만 고려하고 막힌 애들은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낼 때 보낸 애들 중에 여기를 통과한 확률만 따로 그 경우만 그 횟수만 따로 뽑아가지고 확률을 내야 돼요. 이해하죠? 막힌 건 버리니까 막힌 거는 통과된 것만 따지는 거니까 통과된 횟수만 따져야지 요 그 밝고 어두운 거에 대한 얘기를 그때서 비로소 할 거 아니에요. 질문이 뭐였죠? 있었나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와중에 샜는데 살짝. 저 실험을 식으로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파도 함수를 아까 얘기한 구면파 형태로 써야 될 거고 똑같이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를 통과한 애들에 대한 파동이 그거에 대한 확률로 노멀라이즈를 다시 해야겠죠. 여기서 노멀라이즈를 다시 한 거잖아요. 여기 횟수가 전체가 원래는 190으로 이 횟수를 쭉쭉쭉 나눠가지고 확률을 구했었잖아요. 그게 노멀라이즈를 한 거지. 190으로, 아니 120으로 쭉 나눈 걸 가지고. 근데 이제는 짝수만 취하겠다고 하면 21, 19, 30, 40, 63, 63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 이제 비슷한 일을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거를 해야 돼요. 그것만 이제 주의하고 그거 이외에는 구면파 그다음에 걔네들의 합성 더한 거에 절대값 제곱으로 확률 구하는 거. 확률 정확하게는 확률 밀도를 구하는 거겠죠.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하면 돼요. 단광자를 써도 저 검출이 안 될 수도 그럼요. 있고 네. 단광자를 써도 그 단광자를 여러 번 실험하고 저렇게 밝게 네. 그러니까 그림 그런 거에 대한 사진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단광자를 쏴서 간섭을 했을 때 광자를 한 번에 하나씩 쏴서 한 10번 정도 하면 여기에 간섭 무늬 같은 게 안 보여요. 100번 정도 해도 잘 안 보이고 한 1000번이나 10,000번 정도 해야지 비로소 간섭 무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다시 내가 여기서 광자를 한 10개 정도 쏘잖아요. 그러면 10개의 스팟이 보여요. 10개 점 찍혔어. 10개 점이 찍혔는데 그게 이렇게 간섭 무늬 형태로 안 보이고 그냥 야구공 던져가지고 뒤에 흔적 있잖아요. 이렇게 뭐 때 같은 게 묻어가지고 흔적 남는 거 그런 식으로 야구공 던진 거 10번 던진 거에 이제 그 흔적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수만 번 정도 하면 그럼 그때 비로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에 대한 간섭 무늬를 볼 수 있어요. 실험에서 그 식으로 표현할 때 확률을 따지면은 그냥 기하학적으로 따져서 그 슬림색 구멍의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가정에 아이소트로픽하게 보냈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요. 왼쪽에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 광자를 이제 한두 개, 하나 둘 셋인데 이게 점 하나가 광자 하나가 닿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보내고 이제 찍어 보는 거죠. 좀 많이 찍었고 좀 더 찍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찍었을 때, 굉장히 많이 찍으면 이쪽에 밝고 이쪽에 어두운 걸 볼 수 있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간섭에 대한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두운, 그러니까 고전 전자기학 고전 파동에서 0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실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그 광자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어두운 거라는 거는 그 보기가 힘들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슬릿 같은 거를 샤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혹은 완전한 점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프렉션이 생긴다고요. 디프렉션이 생기니까 얘네들이 0이라고 한 지점이 사실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0인 거고, 실제로는 0이 아닌 거죠. 실제 실험을 하면 거기에도 빛이 있어요. 단지 상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보이긴 하지. 네, 광자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확률이 완벽하게 0, 이상적으로 계산하면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근사를 해서 0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엔 0이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서 찍어보면 0이 아니죠. 당연히 0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굉장한 근사 하에서 성립되는 거니까. 대신 상대적으로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밝고 어둡고의 차이를. 다른 질문 있어요? 여기서 그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양자 간섭은 가능성에 대한 간섭인데, 그 가능성에 대한 그 간섭이 그 어떤 경로, 그러니까 가능성 중에 무엇이 선택해졌는지를 알 수 없을 때 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경로를 택했는지를 어떤 이유에선가 누군가가 알 수 있으면, 그럼 간섭이라는 건 안 생기거든요. 양자 간섭은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여기서 광자가 B, C 둘 중에 어느 경로로 갔는지 모를 때만 여기서 간섭이 생기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모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몰라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을 때 여기서 간섭이 생기는 거고, 중간에 디텍터를 놓는다든지 어떤 경로로 가는지 알기 위한 디텍터, 우리가 알든 알지 않든 상관없이 그 디텍터가 알 수 있게 되면, 그러면 간섭이라는 건 사라져요. 간섭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양자 간섭 같은 걸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돼.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두 번째는 그 가능성들 중에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양자 간섭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양자 간섭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 수 있다, 없다, 어느 경로를 갔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누가? 안다는 게 뭐야? 안다는 건 사람이 아는 거지. 디텍터가 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양자광학 혹은 양자정보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얽힘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양자 간섭은 사라진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디텍터를 놔뒀잖아요. 그러면 디텍터의 상태하고 이 경로,
이 경로의 상태하고, 그러니까 광자가 가는 경로, 그 경로의 상태가 얽혀지면, 양자 얽힘이 생기면, 혹은 코릴레이션이 생기면, 상관관계가 생기면, 그럼 여기서 간섭 무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종류의 디바이스가 있어서, 어떤 종류의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이 서로 상관관계가 만들어지면, 양자 얽힘의 상관관계가 만들어지면 간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디텍터를 두면 간섭 무늬가 사라진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디텍터와 이 그 광자가 서로 상관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상관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양자 간섭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경로를 택했는지란 표현을 이제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로를 택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그 홀 있잖아요. 슬릿 주변에 있는 애들은 광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바로 내가 있는 곳으로 광자가 지나갔네라는 걸 알 거 아니야. 그지? 알겠지. 슬릿은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슬릿이 알고 있으니까 간섭은 없어져야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막 헷갈린단 말이야, 개념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슬릿이 광자가 지나가는지 알든가 말든가 간에 슬릿이 통과된 광자가 지나가는 거로 인해서 이 슬릿의 상태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슬릿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와 광자가 통과하지 않았을 때의 슬릿의 상태와 광자가 통과했을 때 슬릿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물리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면 코릴레이션이 생긴 거죠. 지나갔으면 안 지나갔으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코릴레이션이 생긴 거고, 그럴 때 그러면 여긴 간섭은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광자가 이 슬릿을 지나가는데 슬릿의 상태가 하나도 변함이 없어. 바뀌지가 않아. 그거는 얽힘이 생기지 않은 거잖아요. 상관관계가 생기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서 간섭이 생겨요. 오케이? 자,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양자광학 혹은 양자정보학이 이 양자 간섭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자, 네. 사실 뭔가 지나갈 때 어떤 게 영향을 주면 그거의 성질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양자를 얘기할 때 철학적인 느낌으로 이게 하면은 왜 성질이 간섭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큰 세계가 아니고 작은 세계에서 영향 없이 디텍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말을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시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 실험을 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게 실험의 방식인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대상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실험이 가능해요. 거시세계에서 관찰을 하든 아니면 측정을 하든 그런 것들이 대상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은 채로 관찰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사실 같은 거를 주장을 하잖아요. 과학 실험을 통해서 내가 측정을 하든 누가 측정하든 상관없이 또 동일한 결과를 주는 그걸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미시세계인 경우에는 아무리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관성이 이너셔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시세계에 있는 대상들은, 우리 시스템들은 거시세계에 있는 경우에 이너셔가 무지 크거든요. 우리가 관찰하는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가지고 관찰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빛의 이너셔보다, 빛의 그 운동량, 전달하려는 운동량보다 대상의 그 질량이 무지무지 크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무리 측정을 내가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스코픽 시스템들은 우리가 그냥 슬쩍 쳐다만 봐도 움직이잖아요. 전자 같은 경우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한 빛을 쏜다 하더라도 이제 아주 굉장히 약한 빛을 쏘면,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에너지가 굉장히 작다라는 뜻을 얘기한 건데, 그러면 진동수가 무지 작은 걸 뜻하는 거죠. 진동수가 무지무지 작으면 파장이 무지무지 길다라는 걸 뜻해요. 하여튼 그렇게 약한 빛으로 전자를 보면 전자가 간신히 안 움직일까 이런 정도인데, 조금만 그러면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파장이 무지 기니까. 그래서 파장의 짧은 빛을 써서 전자를 측정하려고 하면 전자의 운동량이 막 제 멋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고기를 향해서 싹 쏘면 그냥 쭉 밀려갈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측정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쭉 밀려가는 방향으로 쓸 수가 없어요. 각에 어느 각으로 입사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기계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그 양자역학처럼 이상한 그런 이론 체계가 생겼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 경험하던 것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관찰하는 행위를 통해서 대상이 마구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너셔가 너무너무 작아서 너무 막 우리가 관찰하려고만 하면 막 변하니까, 그것 때문에 양자 이론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양자 이론 체계처럼 복잡한 이론 체계가 생기게 된 이유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유고, 두 번째는 시스템에다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드는 느낌이 뭐예요?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어떤 거는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건 영향을 줬고 어떤 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을 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에너지를 보통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무리 뚫어져 쳐다봐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에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는 행위가 에너지를 전달을 하거나 에너지를 유입시켜 주거나 하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거를 얘기한 게 첫 번째 논의예요. 이너셔가 굉장히 작으면 내가 살짝 조금 아주 약한 에너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얘네들이 에너지 변화가 확 생길 거다. 에너지 변화가 생긴 것 때문에 그 상태가 확 변할 거다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 전달이 없어도 마이크로스코픽 시스템인 경우에, 그러니까 퀀텀 시스템인 경우에는 에너지 전달이 없어도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더 헷갈리게 만든 꼴이 됐다라는 걸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에너지 변화가 없어도, 시스템에 에너지 변화가 없어도 상태 변화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양자 세계에선 존재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너무 작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관찰을 할 때 혹은 측정을 할 때 확 바뀌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일부 맞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에너지 변화가 없게 관찰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측정을 이상적으로 하게 되면, 에너지 전달이 없는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매크로스코픽 시스템에서처럼 리얼리티가 다시 복구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서 한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않는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이 없는 측정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양자 상태를 변화를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여전히 리얼리티를 복구하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코펜하겐 해석 내에서는.
관측이 물리 행위예요. 그러니까 물리 이론에 무조건 관측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제 이론 체계가 돼요. 양자 이론. 다른 질문 없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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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거를 쓸 수 있냐면 저번에 여기에다가 슬릿을 뒀잖아요. 슬릿을 빼요. 그리고 대신 B라는 위치에 원자를 둬요. C 위치에도 원자를 두고. 그래놓고 이제 광자를 쏴요. 쏘면 얘가 B라는 경로를 지나갔다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B 원자가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B 경로를 따라갔다. C 경로를 따라갔느냐? 또 마찬가지 C에 있는 원자가 익사이트했다가 떨어졌을 때 그럴 때 C 경로를 통과해서 온 빛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마이크로스코픽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거기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빛의 이너셔가 작지만 원자의 상태 변화를 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간섭 무늬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생기지 않아요. 그건 실험을 한 결과예요. 자, 또 없어요. 자, 빛의 양자적 기술. 이상하게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 인트로덕션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지 계속. 자, 왜 내 노트가 이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 고전적으로 맥스웰 방정식 혹은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한 파동 방정식으로 이제 기술할 수 있을 거고, 양자빛 제 이제 기본 구성 요소는 광자고, 자발 방출, 광전 효과 등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양자광학, 양자 이론 체계가 요구가 되고, 우리가 이론 체계를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할 건데 하나는 준고전 이론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양자 이론이라는 걸 생각할 거예요. 네, 두 경우 모두 물질은 양자 역학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양자 물리계로 이제 양자 이론 체계로 설명할 수 있는, 기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물질은 그렇게 생각할 거고, 대신 빛은 다르게 볼 거예요. 빛은 고전적인 빛과 양자적인 빛과 물질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들에서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일을 해볼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물질은 양자역학적으로 다루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물질을 양자역학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양자역학적으로 다뤄야 되고, 빛을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빛이 고전 빛이냐 양자 빛이냐 이걸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그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을 고전 빛과 양자 물질은 양자 물질로 다 하고 고전 빛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혹은 양자 빛으로 설명해야만 되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전 효과. 광전 효과가 과연 빛이 양자빛, 광양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는 빛이 양자화된 광양자가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이 처음 얘기할 때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빛도 고전적으로, 물질도 고전적으로 다룰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고전적으로 다루고 빛도 고전적으로 다루는 상황에서는 고전 빛으로는 절대 물질을 양자적으로 다루고 빛을 고전적으로 다루면 그러면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광전 효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진동수 이상이 돼야지 비로소 이제 그 광전류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제 고전 빛으로 안 된다고, 고전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고전 물질의 에너지 상태가 다 가능한데 진동수가 얼마 이제 에너지가 충분하기만 하면 이 그 에너지가 충분하면 아무리 깊숙이 있는 전자를 하더라도 에너지를 받아서 익사이트가 조금씩 돼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얘가 이제 전류를 흐를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물질이 양자화되어 있으면 그러면 전자는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진동수 변화 말고 그냥 인텐시티에 대한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익사이트를 찔끔찔끔 해가지고 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 상태가 없잖아. 양자화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에너지를 받더라도 중간으로 들뜬 상태라는 게 없어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한꺼번에 툭 바깥으로 나갈 정도의 세게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빛도 요 레조넌스 공명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진동수는 갖추고 있어야지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죠. 공명 조건을 만족하려면.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전 빛이라 하더라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동수가 이 그 워크 펑션보다 큰 진동수를 가해주면 그러면 설명이 돼요. 실제로 이론 체계를 이제 그 빛을 고전적으로 다루고 물질만 양자적으로 다루는 그런 형태로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빛이 양자화되어져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 그러면 도대체 언제 빛이 양자화되는 것이 어떤 현상들이 빛도 양자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냐에 대한 것은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론 체계를 이제 빛의 이론 체계는 양자 장론을 써야 된다. 뭐 이거는 특상대성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10시 반부터 수업이었죠. 이거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역학하고 장론하고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어떤 물체, 그러니까 입자가 있고 이 입자를 기술하는 역학 체계라는 것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자의 상태 혹은 이 입자의 물리적인 물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혹은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위치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서 쓰죠. 그리고 얘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속도 혹은 운동량, 질량이 있으면 운동량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물체의 운동 상태 혹은 물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논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지나갈 때마다, 이 물체가 운동할 때마다 위치 벡터가 바뀌고 운동량 벡터가 이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입자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 혹은 많아지면 그러면 각각의 입자에 대한 위치 벡터와 각각의 입자에 대한 운동량 벡터들이 다 들고 다녀야죠. 모두 들고 다녀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이 입자들의 집단에 대한 서술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떤 종류의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면 차원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조금 전에 이 물체 하나가 있으면 위치 몇 차원이죠? 그러니까 몇 개의 리얼 넘버가 필요하죠? 그 정보를 기술하려면 3개의 리얼 넘버가 필요해요. 운동량, 그러면 또 몇 개의 리얼 넘버가 필요하죠? 3개.
그래서 모두 몇 개의 리얼 넘버가 있어야 되냐면 6개의 리얼 넘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2개면 12개. 그러니까 n개면 6n개의 리얼 넘버가 필요해요. 그걸 이제 그 한 점으로 표현을 한다면 6n 차원의 공간 위에서 점 하나로 기술이 되겠죠. 그러면 차원이 어떻게 되냐면 6n 차원이 되는 거예요. 6n 차원이면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거죠. 복잡하다. 그 대신 그거를 장론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여전히 3차원에서 그걸 기술할 수 있어요. 혹은 6차원에서 그걸 그냥 그 운동량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 6차원에서 그냥 기술할 수 있어요. 자, 장론이라는 것은 요번에는 그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마다 위치와 운동량 벡터가 각각 따라 붙는다고 하면 요번에는 그게 아니라 위치가 그냥 위치가 있고 그 위치 각 위치에서의 장의 값들로 이제 그 장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온도장 같은 경우에 여기 x축, y축 이게 위치 공간이에요. 2차원 공간. 지구 표면일 거예요 아마. 지구 표면에서의 이제 온도를 기술한 건데 x축, y축의 위치를 뜻하는 거고 위치 위에서 온도가 얼마인지를 각 위치마다 온도 값을 이렇게 규정한 그런 형태예요. 이게 장론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입자가 2개가 있는 그런 밀도장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물체에 대해서 이제 밀도로 질량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 밀도장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건 2차원이고 2차원 공간 위에 여기에 입자 하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여기 하나에 입자가 하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샤프하게 있는 얘는 디락 델타 펑션을 의미해요. 밀도니까 질량 밀도장이라서. 그렇게 하면 이 경우에 몇 차원의 그 위에서 기술하면 되느냐면 지금 2차원이니까 원래 2차원 공간 위에서 입자 2개면 몇 차원이 필요했었죠? 4차원이 필요했었죠. 근데 4차원이 아니라 2차원 위에 그냥 밀도장으로 함수로 밀도장함수로 이제 기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직관에 훨씬 더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론 체계를 할 수 있다. 더 좋은 점은 장론이 이제 역학을 포함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되고 또 심지어는 파동 같은 것도 기술할 수 있다. 실제는 장의 파동을 기술하려고 나온 거고 그것이 이제 역학 체계들도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론이 갖는 장점들이 수학적인 면에서 적어도 물리 이론적인 측면에서 갖는 장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베리어블, 아규먼트, 네. 위치를 지정하는 그게 3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컴퓨레이션 스페이스 혹은 리얼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네. 네. 양자역학 말고. 네. 뭐예요? 관찰자. 측정하는 게 아니라. 네. 오케이. 자, 장론으로 그러니까 역학에서는 이 위치와 운동량이 모두 측정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물체의 물성이에요.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과 관련된 특성들로 우리가 이 물체의 운동과 관련해서 기술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측정해야 되고 운동량을 측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행위가 소위 관측해야 될 관측량들이 돼요. 대신
시간에 대한 얘기는 했죠. 비상드론에서 시간은 관찰자의 파라미터예요. 관찰자가 갖고 있는 그 넘버들인 거죠. 측정할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알죠? 자, 이렇게 장론을 하는 경우에는 장론에서는 측정하는 것들이 요 공간에서의 위치들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깔아놓은 거예요. 내 좌표계 위에서 내가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쫙 해서 깔아놓은 거고, 걔네들을 측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측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신 뭘 측정해야 되냐면 장의 값들을 측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각 위치에서 밀도가 얼마인지, 밀도 값이 얼마인지를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각 위치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디텍터가 있는데 그 디텍터가 하는 일은 밀도가 얼마인지, 혹은 아까 온도장 얘기했을 때는 온도 값이, 그러니까 온도계 같은 거를, 온도계를 하나가 아니라 어레이로 이 공간에다가 어레이로 온도계를 쭉 깔아놓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측정하는 거죠. 여기서 위치 말고 디텍터들이 해당하는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거예요. 디텍터들이. 그것도 속도를 달리하면서 날아다니는 거죠. 운동량을 측량하는 조그만 디텍터들을 쫙 깔아놓는 게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되고. 네? 운동량을 측정하는, 지금은 그 양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전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전인 경우에는 위치하고 운동량 동시에 측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니까 위치 측정과 운동량 측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면 되죠. 근데 내가 이거 양자 장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운동량에 대한 걸 빼고 위치에 대한 것만 얘기할 거예요. 혹은 위치에 대한 걸 빼고 운동량 공간 위에서 디텍터를 깔아놓은 것만 얘기할 거예요. 장론을 얘기할 때는. 자, 아까 했던 이제 그 역학에서의 관측량은 시간 빼고 위치하고 운동량 등이 이제 관측되는 양이고, 장론에서는 해당하는 위치, 각 위치별로 장애값, 밀도장이든 온도장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측량이 되는 거고, 위치 그리고 운동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역학 변수들은 더 이상 장론에서는 관측량이 아니에요. 그 빛을 양자적으로 다루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디락 퀀타이션이라고 배웠던 거 있잖아요. 디락 퀀타이션은 역학 체계에서 이제 퀀타이션 하는 방식에 대한 거고, 장인 경우에는 역학 체계하고 조금 달라요. 비슷하긴 비슷한데,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 그 밀도 함수들로 이제 쭉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역학 장론에서는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우에 마찬가지로 디락 퀀타이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세컨 퀀타이션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퀀타이션. 왜 두 번째 퀀타이션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역학에서 퀀타이션을 first 퀀타이션이라고 부르고, 장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두 번째 퀀타이션, 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퀀타이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자, 그 정확한 역사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걸 이제 마찬가지로 디락 퀀타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아슨 브라켓에 대한 얘기예요. 퍼스트 퀀타이션도 포아슨 브라켓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세컨 퀀타이션도 포아슨 브라켓에 대한 얘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런 방식의 이제 그 양자화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양자광학 같은 데서 사용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게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면
전자기파가 조화진동자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방식으로 퀀타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양자화 방법을 사용해요. 내가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주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냐면 이 전자기파가 조화진동자들의 집합인 거를 고전적인 경우에 양자화하기 전에 고전적으로 조화진동자들의 집합임을 제일 먼저 증명을 할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그 다음에 봐라 이렇게 수학적으로 적어도 이론적으로 조화진동자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화진동자에서의 양자 이론을 썼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여기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자 이론 체계를 양자 광학 세계를 전개할 거예요. 자, 이건 다 아는 얘기고 이제 다 아는 얘기를 간략하게 이제 지나가도록 할게요. 고전 이론에서의 조화진 동자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주어지고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포아슨 브라켓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포아슨 브라켓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변수 그러니까 F하고 G라는 베리어블이 있는데 얘네들은 위치 X하고 운동량 P 그러니까 위치 X하고 운동량 P는 펀더멘탈 베리어블이에요. 얘는 시간 T를 빼고는 그 어떤 다른 베리어블의 함수일 수가 없어요. 펀더멘탈한 베리어블이라는 건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X는 오직 시간만의 함수, 운동량도 오직 시간만의 함수, 그리고 다른 시간의 함수, 다른 운동량의 함수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수들이에요. 그 X하고 P가 있고 그 다음에 F하고 G라는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F하고 G는 이 펀더멘탈 베리어블인 XP 그리고 시간 T에 대한 함수일 수 있어요. 혹은 함수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두 베리어블 F하고 G의 포아슨 브라켓 릴레이션은 그 위치 X에 대한 편미분과 운동량 P에 대한 편미분을 각각 하는데 그러는데 F하고 G에다가 각각 해요.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FG 대신 GF로 바꿔가지고 마찬가지로 XP로 편미분을 각각 한 거를 뺀 거를 포아슨 브라켓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는 거를 심플레틱이라고 불러요. 심플레틱 구조라고 몰라야 돼요. 아니면 역학책을 이제 찾아보면 나와요. 자, 했을 때 이퀘이션들은 전부 다 이 포아슨 브라켓과 혹은 시간에 대한 편미분으로 전부 다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다 아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고전 역학 체계를 다 쓴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퀀타이션, 디락 퀀타이션, 그러니까 펄스 퀀타이션이죠. 지금 역학 체계에서 하는 거니까 펄스 퀀타이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다이나믹 베리어블, 특히 옵저버블, 그러니까 시간 t는 옵저버블이 아니잖아요. 비상드론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간 t는 관찰자의 그냥 그 파라미터고 그 이외에 물성과 관련된 베리어블 x, 위치, 운동량 p, h 해밀토니안 에너지, 그다음에 뭐 fg라는 임의의 그 위치하고 운동량의 함수꼴로 주어지는 베리어블들이 있을 거예요. 다이나믹 베리어블들이. 걔네들을 전부 다 오퍼레이터 혹은 매트릭스로 다 바꾸는 일을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아슨 브라켓을 커뮤테이터로 바꾸는 일을, 치환을 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아이하바로 나눠주고, 커뮤테이터는 이제 F하고 G는 매트릭스 혹은 오퍼레이터로 바뀐 거고, 이제 포아슨 브라켓이 서로 사실은 F, G 순서로 각각 편미분한 것과 바꿔서 GF로 편미분한 거를 차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F하고 G 오퍼레이터의 곱에서 GF 순서의 곱으로 한 거를 뺀 거가 커뮤테이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이내믹 이퀘이션에 대한 것은 그대로 컨버전을 쭉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F에 대한 시간 도시 뭐냐면 시간에 대한 그 정미분이라고 하나? 상미분? 상미분. 네, 상미분. 시간에 대해서 상미분한 것을 F의 오퍼레이터의 시간 상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F하고 해밀토니안 이걸 말로 읽고 있으려니까 힘드네요. 야,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밀토니안을 이제 구해보면 해밀토니안 연산자겠죠?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 있고 얘를 그 A하고 A 대거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A하고 A 대거는 이제 X하고 P 운동량 P하고 관계가 이와 같은 관계를 가져요. 얘네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죠.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원임을 이용해서 해요. 원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하튼 그 중에서 A하고 A 대거는 각각 로링 오퍼레이터, 레이징 오퍼레이터라고 이제 불러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이겐 베이시스를 생각할 건데 이 아이겐 베이시스는 해밀토니안이 A하고 A 대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오퍼레이터 꼴과 이제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2분의 1 빼고. 그래서 A하고 A 대거를 넘버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 그걸 N이라고 이제 부르면 이 베이시스 N이라는 것은 넘버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베이시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아이겐 베이시스라고 하면 이제 2차원 X 위치하고 운동량에 대한 2차원 공간 위에서 쟤네들을 이제 디멘전 없게 만들면 원이 되잖아요. 그 원의 반지름을 뜻하는 거죠. 반지름의 제곱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요 끝이. 그래서 이게 반지름의 제곱 형태의 꼴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일정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n이 커진다고 하면 반지름이 점점 커진 원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원 위에서 어디에 있느냐는 equally probable한 그러니까 물체 입자들을 발견할 확률은 이 반지름인 이 원 위에 어디에서든 동일하게 발견될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 로링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그 반지름의 크기를 줄이는 한 퀀텀만큼 줄이는 일을 하는 거고 A 대거라는 연산자는 레이징 오퍼레이터는 그 반지름을 한 퀀텀 늘리는 그런 연산을 하는 연산자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줄이는데 그 가장 낮은 반지름이 가장 짧은 그러한 이제 그 상태가 있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줄이면 그러면 얘는 널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상태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가장 낮은 바닥 상태, 바닥 에너지 상태, 혹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혹은 이제 요 넘버 n을 이제 입자의 수, 장론에서는 이제 이 n을 입자의 개수로 따질 거거든요. 빛의 경우에는 광자의 개수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광자 n이 0일 때는 광자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가장 바닥 상태니까 광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라서 그걸 입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백큐움이라고 부를 거예요. 백큐움 상태라고. 자, 질문.